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 저번에 11번까지 문제 해결해 봤죠. 이제 그 다음 문제 12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2번은요, 맞습니다. 12, 13, 14번은 시나리오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라입니다. 시나리오는 우리 시나리오 공부할 때 항상 뭐와 같이 했나요? 연극 대본인 희곡과 함께 했습니다. 자,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면 시나리오는 맞네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 희곡과 시나리오를 굳이 구별하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은 제약들이 있는 희곡에 비해서 제약이 없고 조금 자유로운 편. 그런데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희곡에 반해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것만 알고 저희 시나리오 해당하는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시간적, 배경적 전환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맞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곡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희곡은요. 무대를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 안에서 장소, 사람, 시간, 등장인물, 이 사람이죠. 이 모든 것들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 전환이 어려운 것은 희곡이고요. 주로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나리오, 장과 막을 구성 단위로 하는 것은 희곡입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씬 넘버이죠. 그 다음 모든 사건은 무대 위에서 진행하는 것은 역시 희곡입니다. 그래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자, 13번입니다. 자,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아마 이 시나리오 딱 보시고 나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이죠. 그래서 한석규와 심은하 씨와의 이러한 달달하지만 좀 슬픈 로맨스를 그리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자,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 다림은요, 정원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잊으려 노력하고 있나요? 아직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영화를 다 보시고 문제를 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요, 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잊으려 노력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정숙은요, 다림의 존재를 알고 오빠에게 만남 제안하고 있습니다. 불러줄까? 연락해볼까? 라고 하지만 오빠는 아니야 됐어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정원에게는 아카시아 냄새와 관련된 기억이 있고요. 다림은요, 편지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문 밑으로 집어넣었죠, 편지를.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기억과 보기의 공통적인 정서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를 한번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저 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시를 읽자마자 뭔가 되게 그리워한다, 뭔가 좀 아쉬워한다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 한번 볼게요. 오빠, 어떤 아가씨하고 친하게 지낸다며? 연락해서 오라고 할까? 그러니 기억 부분이네요. 됐어.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런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기와 이 시와의 기억과 보기의 공통적인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정답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림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됐어,
보고 싶은 사람 없어 라고 오히려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면 더 그리움이 크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14번에 3번 찾고 저희는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부터 16번은요. 청산별곡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후렴구 나와 있나요? 맞습니다. 얄리얄리 얄라 형 얄라리 얄라라고 하면서 후렴구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행과 연을 구분해 주고 있고요. 연과 연을 구분해 주고 있고요. 리듬감 살려주고 있습니다. 후렴구를 통해 연을 나누고 있고요. 계절의 순서에 따라 시상 전개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가나다라는요. 계절의 반복, 계절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니고요. 반복을 사용해서 화자의 소망 강조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반복이요? 청산에 살고 싶은 것.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라고 하면서 청산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리을, 이응, 음을 사용하여 리듬감 형성하고 있습니다. 울림소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리듬감 형성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자, 기억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기억이라는 것은 청산에 살고 싶다. 청산에 귀하고 싶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머위랑 다래랑 먹고도 충분해. 소박한 삶 동경하고 있고요. 널라와 씨름한 나도 어때요? 널라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운다라는 시적 대상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새와 비교하고 있지요. 그 다음 오리도 가리도 없는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라고 또 어찌 지낼 것인가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외로운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롱밭꽃 누룩이 매와 모양의 누룩 잡사와니 내 어띠하리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롱밭꽃 모양의 누룩 냄새가 매워 나를 붙잡으니 잡사와니 내 어띠하리 있고 나는 어찌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겨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술 냄새가 이렇게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찌하겠어 라고 체념하고 있고요. 받아들이고 있네요. 술로 달래려고 합니다. 술로 달래려고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극복한다기보다는 그의 그냥 귀에서 술 냄새가 이렇게 나를 붙잡아, 나를 못 가게 잡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갑니다. 17번부터 19번은요. 춘향전을 읽고 문제 풀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춘향전 여러분들 이미 몇 번이고 동화로 혹은 우리 할머니 이야기로 동화로도 읽었고요. 할머니 이야기로 들렸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판소리, 사설로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로도 봤죠. 완전 변화무쌍한 고전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판소리계 소설, 염정소설입니다. 풍자적이면서 해학적이죠.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춘향의 정절을 소재로 삼고 있고요.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이 표면적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분의 제약을 극복한 인간 해방이 이면적인 주제입니다. 사회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 투영되어 있고요. 팔지조와 구정절의 가치를 강조한 연려, 불경, 이부 사상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춘향전 연료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근원설화 맞고요. 정기적 요소가 빈번하여 비현실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긴 했습니다만은 어때요? 전기적인 요소. 전기적인 요소라는 건 영웅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전기적인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조력자를 만나서 인류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 헤쳐나가는 거, 영웅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현실적이다 혹은 정기적 요소가 빈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뭐 나뭇잎으로 바위를 툭툭 치니까 바위가 열리고 그 안에 병사가 나오고 막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 할 때 우리는 정기적인 요소, 비현실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망국으로 인한 백성들의 울분 담고 있나요? 망국이라는 거, 나라가 망한 거, 그러한 것은 아니죠.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죠. 개화기에 단절되어 현대문학으로 계승되지 못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때요? 여러 이야기로 춘향전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와 같이 나왔던 여러 사람들의 에피소드로도 지금 영화가 나올 정도니까요. 계승되지 못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향은요 자신의 의견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사 또는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을 끝까지 응원하는 게 아니라 어르고 달래고 화도 냈다가 좀 꼬셨다가 이러고 있죠. 회계 생원은 변사또의 입장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를 비난하고 있고요. 춘향은 다른 기생보다 뛰어난 자신의 인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생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도 그에 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행동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도 맞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A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 A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A를 보시면 춘향의 이야기입니다. 충효열의 위아래가 어디 있어? 자세히 들어보시오. 기생말 나왔으니 기생으로 말합시다. 대단하네요. 충효열려 없다고 하니 낱낱이 아뢰리다. 황해도 기생 농선이는 임을 기다리다 종선령에서 얼어 죽었고 선천 기생은 아이였지만 갈 곳 몰라 헤매던 어린 도령을 돌보느라 칠거지하게 들어있고 진주 기생 논계는 우리나라의 충렬이라 충렬문에 모셔놓고 봄 가을로 제사 올리고 있고 청주기생 화월이는 3층 누각에 올라있고 평양기생 월선이도 충렬문에 들어있고 안동기생 일지홍은요 살아서 연려문을 받은 후에 정경 부인에 올랐으니 기생을 해치지 마옵소서라고 춘향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A와 보기는 어떠한 설명 차이 있을까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한데 가장 특이한 거 중몰이 장단 이름이 나와 있고요. 춘향가입니다. 맞습니다. 중몰이 장단의 춘향가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과 같은 내용이지만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은 춘향전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부분이고요. 이는 중몰이 장단의 노래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생에게 충절이 없다 하니 이는 아무래도 노래로 불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판소리는 하지 못하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보기입니다. 1번. 보기는 장단에 맞추어 창으로 불린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몰이 장단에 맞추어 불린 판소리의 한 구절입니다. 내용은 같죠. A는 독백으로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독백이라는 건 나 혼자 이야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아니죠. 내 한번 따져 물읍시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기생 무시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어디 기생 어떻게 했고 저기 기생 어땠어? 라고 하고 있죠. 독백이 아니죠.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와 보기는 향유층이 양반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A와 달리 보기에는 예시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A와 보기 모두 예시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방의 어때요? 기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둘 다 예시로 주장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부터 22번입니다. 자, 20번부터 22번. 20번은요, 거미줄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거미줄, 죽음을 부르는 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미줄의 형태는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둥근 그물로 짜임이 어찌나 완벽한지 곤충의 입장에서는 마치 빽빽하게 쳐놓은 튼튼한 고기잡이 그물과 다름없다. 이 둥근 그물을 짜기 위해 거미는 먼저 두 물체 사이를 팽팽하게 이어주는 다리실을 만들고요. 그 다음 몇 가닥 뽑아내 별 모양으로 주변 사물들과 중심부 연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으로는 거미 맨 위에 설치한 다음 다리실에부터 실을 뽑아내 거미줄의 가장자리의 틀을 완성합니다. 그런 후 중심과 가장자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로 줄을 칩니다. 세 번째 작업은 임시 가로줄을 치는 것이고 이 가로줄은 거미가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점성이 없어 달라붙지 않고 튼튼합니다. 나중에 거미줄을 완성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다니면서 먹어 치웠다가 필요할 때 다시 뽑아내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적이고 끈끈한 거미줄을 치는데요. 중심을 향해 가로줄을 친 후 다시 바깥쪽으로 꼼꼼하게 치기도 하면서 탄력 있는 사냥용 거미줄을 짭니다. 거미는 돌아다닐 때 이 가로줄을 밟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한다고 하고요. 거미의 발끝에 기름칠이 되어 있어 이 실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을 완성하면 거미는 가만히 앉아 먹잇감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거미줄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이 안 되며 사용되는 실의 길이는 최대 30m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거미줄 치기의 첫 번째 작업은 다리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거미는요, 이동을 위해 점성이 없는 임시 가로줄을 치고요. 나중에 먹고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사냥용 거미줄은 거미가 돌아다닐 때 발판으로 쓰이지 않고요. 찐덕찐덕하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한다라고 되어 있죠. 밟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거미줄은 생존을 위해 진화된 결과이다라고 가장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죠. 거미줄은 거미와 곤충 사이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 낳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읽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은 맞습니다. 설명문. 자, 설명문 무엇에 대해서? 거미와 거미줄에 대한 설명문이죠. 여정, 어디 돌아다녔고, 견문, 듣고 본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읽는다. 자,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는요, 맞습니다. 기행문이라는 거. 기행문 읽고 읽을 때의 태도이죠. 새로운 정보 파악하고 사실인지 확인하며 읽는 것은 맞습니다. 설명문에 해당하는 설명문을 읽을 때 해당하는 행동이 있죠. 필자의 주장 파악해야 됩니다. 주장과 근거 나왔네요. 이는 문설문. 그 다음 글의 미적 구조 이해하고 인물의 정서 파악해야 되는 거. 소설 혹은 문학작품.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윗글에 대해서 윗글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설명문 찾아주면 되겠네요.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방사형이라는 것은 중앙의 한 점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모양 맞고요. 임시, 미리 얼마 동안 정하지 않은 잠시 맞고요. 탄력, 용수철처럼 튀거나 팽팽하게 버티는 힘.
감지했어요. 라는 것은 감추어진 사실을 깊이 살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지했다. 센서, 감지, 능력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지라는 것은 느끼는 것, 느끼어 아는 것. 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이네요. 신용복 선생님의 책에 대한 글입니다. 책은 먼 곳에서 찾아온 벗입니다. 라는 수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논어 이야기 꺼내고 있네요. 인용하고 있는 거죠. 왜 인용했을지는 계속 볼게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용한다라는 것은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더욱 타당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결코 독서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무엇이냐? 나왔네요.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삐리리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험 공부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마 교양을 위한 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 독서 역시 참된 독서가 못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윗글은요 수필입니다. 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고요. 문답 형식 주제를 명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통계 자료 제시에서 주장의 타당성 뒷받침하고 있지 않고요. 권위 있는 말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 신뢰성 높이고 있나요? 맞습니다. 논어 이야기 신뢰성 높이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24번입니다. 24번은 기억과 가장 가까운 독서를 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요. 진정한 독서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의 진정한 의미의 독서이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진정한 의미의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책을 많이 봤더니 논술 시험에 합격해서 이는 어때요? 진정한 의미의 독서는 아니고요. 그 책을 통해 나와 이 시대의 맥락을 깨달았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독서. 책을 읽고 모임에서 지식을 자랑할 수 있었어.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었더니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있었어.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독서라는 것은 나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이해하고 어글러서 그 시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독서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접속어 붙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앞으로 가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앞에 내용 보면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부분은요. 어때요? 진정한 의미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 뒤로 가면 최종적으로 라고 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진정한 의미의 독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거나 어떠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이 얘기에 어때요? 덧붙여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연결해 줄 수 있는 병렬적 연결 의미의 접속어 그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순접에 혹은 병렬적 구조 이라는 거 다 들어가도 맞을 것 같아요. 즉 어때요?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거나 어떠한 의미를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그냥 덧대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나 이는요 역접 접속어입니다. 이는요 앞에와 뒤에 이야기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 상반되는 기억. 어때요? 순접으로 가다가 앞에서 이야기가 가다가 갑자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갈 때 우리는 역접의 접속어 사용하고요. 자, 왜냐하면 이라는 것은 인과관계, 즉 앞에와 뒤에가 원인과 결과 혹은 또 결과와 원인 이러한 식으로 인과관계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뒤에 부분 12번부터 해서요.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글이 나왔지만 수필 한 편 나왔고요. 설명문 하나 나왔습니다. 논설문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희곡 대신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요. 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가 또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다시피 대부분 문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들이 어떠한 문학 작품을 읽고 혹은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외에 가장 기본적인 국어의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법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맥락이라던가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여러분들 이번 문제 풀어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감을 잡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유형들이 나오네. 이러한 유형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에 대한 문제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 고유어, 그 다음에 밑줄 친 낱말들이 사전적 의미가 정확한 것 이러한 것들은 사전적인 지식이 없다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들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문제들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에 맥락을 이해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전적인 의미가 없더라도 이 낱말 뜻 몰라 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서 이런 의미일 것 같아 라는 느낌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준비할 때는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시험에서는 어때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